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복판에 거대한 군사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5천년간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은 민족,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린 것이죠. 이미 바다 위엔 우리 해군의 자랑,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이 서해를 24시간 감시하며 400km 밖의 작은 움직임까지 포착하고 있고, 바닷속에서는 장보고급 잠수함이 은밀하게 움직이며 하늘에는 조기경보기가 서해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땅에는 현무미사일이 언제든 발사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최강의 무기들이죠. 앞으로 중국이 서해에 인공섬을 띄우는 순간 그곳은 한국 해군의 사격장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압도적 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존슨입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날 아침 미국 국방부 지하 3층 상황실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커피컵을 내려놓고 메인 스크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믿기 어려운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서해 한복판에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서 있는 모습이었죠. 2시간 전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밤사이에 설치한 것 같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즉시 긴급 분석에 나섰습니다. 구조물의 형태와 규모를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중국의 위협에 대해 경고해왔던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제 의견은 정치적 갈등 때문에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구조물의 세부 분석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마이클을 마주쳤습니다. 전직 해군 대령인 마이클은 제 동료이자 가장 큰 반대자였어요. 역시나 마이클은 즉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상황이 한국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교활한 함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이용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한국이 북한 문제로 미국을 위험에 빠뜨려 왔고, 이제는 중국 문제까지 미국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한국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저는 마이클의 편견 가득한 시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도 동맹국을 모독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마이클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이번 사건도 미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과대평가를 일삼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석관이 구조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고해온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이었기에 그동안의 자료를 통해 발표를 시작했죠. 하지만 마이클은 즉시 반박했어요. 이것도 한국이 꾸민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 자신들의 안보 부담을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어요. 마이클은 저를 향해 더욱 격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제가 항상 중국을 적으로만 보려 하고 한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다며 과도한 반응이라고 비난했어요.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려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결국 저는 마이클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동맹국에 대한 모독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 안은 험악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브리핑룸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군사정보부로 향했습니다. 마이클과의 대립으로 가슴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어요. 중국의 군사적 목적을 입증할 결정적인 위성사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지하 5층 분석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비밀리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고해상도 위성사진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중국 구조물의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째 분석 작업에 몰두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요청한 추가 위성 자료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30분이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3시간째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보부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시스템 오류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누군가가 제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마이클은 정보부 고위 관계자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분석 작업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이클이 조직적으로 제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신입 분석가 앨리슨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조카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급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앨리슨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앨리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삼촌인 마이클의 비윤리적 행동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제 분석 작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중요한 자료들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앨리슨이 마이클 몰래 확보한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제게 긴급히 전달했어요. 그 안에는 중국 구조물의 군사적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는 고화질 저고해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앨리슨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친족인 삼촌을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USB 속 자료들을 확인하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것은 중국의 위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정보부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저와 앨리스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마이클도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정보부장이 최신 분석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했을 때 저는 앨리슨이 건넨 결정적인 증거를 모든 참석자들 앞에서 공개했어요. 중국 구조물의 군사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저고해선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이클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증거들을 은폐하려 했는지 폭로했어요. 마이클이 제 분석 작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마이클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보부장이 마이클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앨리슨이 추가로 삼촌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마이클은 공개적으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극단적으로 분노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몇 시간 뒤 정보부장이 긴급보고서 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앨리슨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중국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했어요. 저는 먼저 서해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는 구조물의 군사적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앨리슨이 제공한 적외선 사진들을 공개했어요. 이 사진들은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각종 군사 장비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의 신뢰를 흔들려 애썼어요.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제 분석이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상황도 한국의 계획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며 참석자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저는 마이클의 끈질긴 방해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앨리슨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마이클의 비윤리적 행동이 이미 폭로된 상황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마이클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국방부 차관이 마이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려 했는지, 그리고 로버트의 분석 작업을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어요. 마이클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한 저의 한국행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마이클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앨리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저는 앨리슨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한국행 준비를 마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지 이틀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현장에서 직접 중국의 위협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45세의 해군 중령 윤서현이었어요. 단정한 군복을 입은 그녀는 첫인상부터 매우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한국군과의 협력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윤서현 중령이 저를 차량으로 안내하며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브리핑이 진행됐어요. 저는 미국식 접근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윤서현 중령은 한국만의 독특한 분석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즉각적인 오해가 시작됐어요. 저는 직설적이고 빠른 결과를 원했는데 윤서현 중령은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차량 안에서의 대화는 점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저는 미국의 우수한 분석 기법을 설명했지만 윤서현 중령은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응답했어요. 서로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서해 해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한국의 지형과 전략적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도상으로만 보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중국의 구조물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설치됐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해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군의 시설 수준에 다소 의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현대적이었지만 여전히 미군 시설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였어요. 윤서현 중령이 안내하는 작전 상황실도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중국의 군사 도발이 발생했어요.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상황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처음 겪어보는 실전 상황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중국 해군 함정들이 한국 영해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중국 전투기들이 한국 영공 근처에서 위협적인 기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저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윤서현 중령과 한국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차분하던 윤서현 중령은 순식간에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지휘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한국군의 대응 속도에 저는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대응 체계가 완벽하게 가동됐어요. F-16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고 해군 함정들도 즉시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실에서 지켜본 한국군의 조직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각 부서 간의 연계가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윤서현 중령의 지휘하에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밀하게 돌아갔어요. 저는 이런 완벽한 대응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을 보고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전투기들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단 30분 만에 위기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었어요. 저는 방금 목격한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도 이 정도의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한국군이 이런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니요.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국군의 완벽한 대응력을 목격한 후 윤서현 중령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뀐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중국 구조물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해상 정찰에 나섰어요. 윤서현 중령과 함께 고속정에 탑승하며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해 바다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중국 구조물까지는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윤서현 중령은 항해 중에도 계속해서 각종 정보를 점검하며 완벽한 준비 태세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구조물에서 15헬이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레이더에 미확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3척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순간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전투 위험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어요. 윤서현 중령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집중력이 그녀의 눈빛에 담겼어요. 그녀는 즉시 함대 지휘부와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대응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중국 함정들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서현 중령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주변 해역의 한국 해군 함정들에게 경계 태세를 지시했어요. 동시에 외교 채널을 통한 경고 메시지도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윤서현 중령의 뛰어난 리더십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변수들을 빠르게 계산하며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5분 후 중국 함정들이 더욱 공격적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해의 경계선에 바짝 다가오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윤서현 중령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냉철해졌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국제법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 함정들에게 경고를 발했어요. 동시에 한국 해군 함정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 국가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지만 윤서현 중령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 함정들이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속정을 향해 직진하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바로 그때 윤서현 중령이 놀라운 전략적 판단력을 발휘했어요. 그녀는 중국 함정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제 무력 충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임을 간파한 것이었어요. 윤서현 중령은 즉시 역공을 펼쳤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을 더욱 정교하게 움직여 중국 함정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상공의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완벽한 협조를 이뤄내며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군의 완벽한 대응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윤서현 중령의 전략이 완벽하게 통하고 있었어요. 30분간의 긴박한 대치가 끝난 후 중국 함정들은 결국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현 중령의 뛰어난 지휘력과 한국군의 완벽한 팀워크가 위기를 극복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서현 중령의 리더십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지휘관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녀는 압박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완벽한 판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끝난 후 윤서현 중령과 진정한 동료가 된 느낌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서현 중령은 저를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시설로 안내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수준을 생각하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경기도 외곽의 한 대기업 연구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설의 규모에 다소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지하 연구소로 내려가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하 시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하 도시 같았어요. 윤서현 중령이 안내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미사일 개발 센터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각종 미사일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성능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현무사 미사일의 정밀도와 사거리는 제가 알고 있던 정보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서현 중령이 설명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들으며 저는 경외감을 느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시설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실물을 직접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외관부터가 최신 5세대 전투기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지 않은 핵심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이었어요. 조종석에 탑재된 각종 전자장비들의 수준을 확인하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부 기술은 오히려 미국의 F-35보다 더 진보된 것 같았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항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국방부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연구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E 레이더의 성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탐지 거리와 정밀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런 기술력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현 중령은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이버 전쟁 대응센터였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과 공격 능력은 미국 수준에 근접해 있었어요.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며 축적한 실전 경험이 엄청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둘러보며 저는 미국 국방부의 정보가 얼마나 부정확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여전히 기술 지원이 필요한 후진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윤서현 중령과 함께 시설을 견학하는 동안 저는 그녀에 대한 인간적인 교감도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설명할 때의 자부심과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동시에 국제적인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의 긴장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윤서현 중령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국방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에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진짜 국방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긴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워싱턴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윤서현 중령과 작별할 때의 복잡한 감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국방부 고위층 앞에서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워싱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마이클이 또 무슨 공작을 벌였을지 걱정이 됐어요.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국방부 고위층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각 부서 책임자들까지 총집합이었어요. 이런 대규모 회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일 때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이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국방장관이 저에게 보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구조물의 실제 위험성부터 한국군의 놀라운 대응 능력까지 상세하고 결정적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앨리슨이 제공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제시했어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긴급한 상황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이클의 음모를 폭로하는 때였습니다. 저는 마이클이 어떻게 제 분석 작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을 은폐하려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변명을 시도해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앨리슨의 증언과 정보부의 내부 조사 결과가 마이클의 비윤리적 행동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군사 기술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실제 성능,
KF-21 전투기의 첨단 기술, 그리고 한국군의 완벽한 대응 체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참석자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이클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편견 어린 시각을 고수했는지 설명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이클은 더듬거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앨리슨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삼촌인 마이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단순히 분석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앨리슨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도 분명하게 진실을 말했어요. 가족보다 국가의 안보를 택한 그녀의 결단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매우 엄중해졌고 다른 참석자들도 마이클을 비난하는 시선을 보냈어요. 마이클의 오랜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이클의 즉시 직무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내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마이클의 모든 행동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마이클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동료였던 마이클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어요. 앨리슨이 저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가족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슬픔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앨리슨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에게 따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밝혀낸 한국의 진짜 군사력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분석이 매우 가치 있다고 평가했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의 음모가 완전히 폭로되고 진실이 승리한 그 순간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제 정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국이 서해에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위성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토록 위협적이었던 중국의 거대한 구조물이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강력한 대응 앞에 계획을 철회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국제 협력과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을 통렬히 깨달았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윤서현 중령으로부터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 정부와 군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한편 마이클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던 그가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부 조사 과정에서 마이클은 자신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뻔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마이클과 앨리슨의 화해였습니다. 마이클은 조카인 앨리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가족보다 국가를 선택한 앨리슨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이제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앨리슨 역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신입 분석가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났어요.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분석과 판단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새로운 한국 담당 분석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제 임무가 됐어요. 과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마이클도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았어요. 비록 고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앨리스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했어요. 그녀는 앞으로 국방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한 그녀의 용기가 결국 보상받은 것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방부 전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제가 경고했던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여러분, ABI 내부가 단 하나의 보고서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충격적인 보고서가 FBI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이후 ABI는 기술 유출과 내부 스파이를 의심하며 무고한 동료를 배신자로 몰아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한국의 한 요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말았죠. 대체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FBI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방역과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리처드, ABI 기술 분석팀 소속 요원입니다. 그날처럼 급작스럽게 소집된 긴급 회의는 처음이었죠. 긴장된 분위기에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앤드류 벨몬트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험악해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앤드류는 책상 위에 파일을 내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실리콘밸리의 최신 AI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앤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앞질렀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죠. 실리콘밸리는 세계 AI 기술의 메카였으니까요. 앤드류는 분노하며 회의실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미국의 기술이 한국 같은 나라에게 뒤처질 리가 있냐면서 말이죠. 한국은 우리가 버린 기술을 주워다 쓰는 나라 아니냐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 미국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폄하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를 앞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코웃음 치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앤드류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분명히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다며 확신했죠. 누군가 우리의 최신 기술을 한국에 넘겨줬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분명 스파이를 통해 우리의 핵심 AI 기술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이 갑자기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숨을 고르더니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기술진을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앤드류는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앤드류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데이비드를 조사 대상 1호로 지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앞선다는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왜 올렸느냐며 추궁했죠. 누구한테서 돈을 받았냐는 직설적인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앤드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장 데이비드의 모든 접근 권한을 박탈하고 감시 상태에 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내겠다는 무서운 선언도 이어졌죠.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FBI 내부에서 동료를 스파이로 의심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앤드류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 번 더 훑어보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갈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데이비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오랜 동료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AI 기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논문 하나하나, 특허 문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비드의 표정은 변화했어요. 처음의 절망감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다시 확신으로 변해갔죠. 마침내 새벽 5시 데이비드는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프린터로 향하는 모습을 봤어요. 두꺼운 보고서가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종이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표지를 만들었어요. 보고서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AI 기술의 독창성 및 우월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결론을 명확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들고 망설임 없이 앤드류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 일을 더 미룰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용기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시간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데이비드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앤드류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미국을 배신했다는 혐의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데이비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는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FBI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날 데이비드의 빈 책상을 바라보던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억울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항상 성실했고 미국에 대한 애국심도 남달랐어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복잡한 기술 분석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외출도 제한되고 모든 연락이 감청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으니 포기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ABI 내부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어요. 동료들 사이에 의심의 눈초리가 오갔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였죠. 평소 화기애애했던 사무실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앤드류는 연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점점 불편함을 느꼈어요. 앤드류의 방식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동료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결국 저는 앤드류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분석이 정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앤드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에게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데이비드를 왜 그렇게 두둔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혹시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까지 표현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그는 저를 한국으로 파견한다는 선언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조사해서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아오라는 명령이었죠. 사실상 저를 FBI에서 멀리 보내려는 의도임이 분명했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주일 내로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만견자실했습니다. 동료를 위해 한 말이 오히려 저를 공영에 빠뜨렸어요. 이제 저도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데이비드가 정말 무고하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반대로 정말 기술 유출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짐을 챙기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예상과 다른 광경에 압도되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도 놀랐어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매끄럽게 작동했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편리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교통체계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첫 번째 일정을 확인했어요. 한국의 AI 기술 스타트업을 견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에서 이민서라는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AI 기술 스타트업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매우 예리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민서는 저에게 한국의 AI 기술 현장을 직접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여러 기업과 연구소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판교에 위치한 대형 IT 기업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로비부터 최신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서 개발되고 있는 IT 기술들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실리콘밸리와 견줄 만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민서는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겠다며 다음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학교 부설 연구소였어요. 여기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었고 기존의 방법론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이민서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의 AI 기술 발전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정부의 지원,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앤드류가 말했던 것처럼 기술 유출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룬 성과일까요? 확신을 갖기 어려웠어요. 오후에는 또 다른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봇공학과 AI를 결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시연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CEO와의 면담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의 기술은 완전히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기술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모두 독창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민서가 내일도 다른 곳들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이민서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또 다른 AI 연구소였어요.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내부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은 어제 본 것들보다도 더욱 진보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AI와 의료진단 AI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연구팀장이 직접 저에게 기술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AI 시스템이었는데 진단 정확도가 기존 방법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저는 그 정확도 수치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개발 과정이었어요. 연구팀장은 자신들이 3년 전부터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서구 연구 방법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개발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혹시 해외 기술을 참고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연구팀장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이들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기업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게임 AI와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알고리즘들을 볼 수 있었어요. 성능도 해외 유명 기업들의 시스템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더욱 놀랐어요. 이들은 해외 유학 경험도 없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 개발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에서 자신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앤드류가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기술 유출이 한국에서 미국으로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이민서와 함께 식사를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 AI 업계의 실상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우수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된 결과라고 했어요. 이민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AI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려는 시도가 급증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이틀간 본 것들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연출이나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고수준의 기술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분석이 맞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의 AI 기술은 정말로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정부 출연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만난 연구원들은 더욱 명확하게 말해줬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순수하게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했어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장과의 면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 몇 개월간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독창적인 AI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앤드류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어요. 기술 유출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지에서 만난 AI 전문가는 저에게 결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한국의 AI 기술 발전은 10년 이상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확신을 품고 있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기술 자문관이 저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이민서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정부청사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 자문관을 만났어요. 김 박사라고 소개한 그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저에게 전해줄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김 박사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FBI 내부에 음모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앤드류 벨몬트가 개인적인 편견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앤드류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설마 의도적으로 조작을 할까요? 하지만 김 박사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앤드류의 과거 발언들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방해했다는 증거였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상 위험하다며 협력을 중단시켰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앤드류가 속한 정치적 세력이 반아시아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술 유출 조작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앤드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 유출 사건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설명할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자 스파이 활동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데이비드가 무고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진실을 말하려다가 의심받게 된 것이었어요. 김 박사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기업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한 감시였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앤드류가 데이비드의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한국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을 마치 기술 유출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를 배신자로 만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앤드류의 행동은 FBI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어요.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앤드류가 정치적 후원자들과 나눈 통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해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앤드류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으면 미국의 위상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국의 성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고위 간부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김 박사는 저에게 이 모든 증거들의 사본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받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앤드류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어요. 데이비드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FBI 요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저는 앤드류의 음모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각오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FBI 본부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앤드류가 제가 없는 동안 저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워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FBI 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나 시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앤드류의 영향력이 국장실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앤드류가 저를 부르는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앤드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어요. 책상 위에는 제 한국 체류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앤드류는 한국에서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기술 유출은 없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앤드류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며 즉시 정직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김 박사에게 받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앤드류의 음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어요. 그 순간 앤드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방해한 문서들, 정치적 후원자들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데이비드를 희생양으로 만든 과정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앤드류는 처음에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점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그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고한 동료를 배신자로 만들고 편견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ABI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저희의 격한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장 앞에서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제시했어요. 앤드류의 음모, 데이비드의 무고함, 그리고 한국 기술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국장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앤드류는 마지막까지 반발했지만 국장은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국장은 즉시 내부 조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앤드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음모가 발각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국장은 그를 즉시 직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앤드류의 모든 음모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무죄 석방되었고 FBI는 공식적으로 그에게 사과했어요. 저는 데이비드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 했습니다. 앤드류는 결국 ABI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어요. 편견과 음모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FBI 내부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서 양국 정부는 기술적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어요. 저는 그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의심의 눈으로가 아니라 협력을 위한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이민서가 공항에서 맞이해줬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번 방문 목적은 한미 AI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우수한 기술을 결합해서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였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었죠. 며칠간의 협상 끝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정해졌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 인력 교환 프로그램, 기술 표준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민서와 저는 이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의료 AI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 데이터 분석 기술과 미국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었어요. 몇 개월 후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공동 개발한 의료 진단 AI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양국의 기술이 결합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더 많은 협력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ABI 신입 요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간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신입 요원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한미 AI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이민서와 함께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말이에요.